안녕하세요. 저는 데니입니다. 이 초보자용 강좌에서는 총 20단계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 비디오에서는 웹사이트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단계별로 안내 드릴 거예요. 먼저 웹사이트를 설정한 후 도메인과 호스팅을 구입할 겁니다. 도메인은 웹사이트의 이름이며 예를 들어 facebook.com과 같습니다. 그리고 호스팅은 웹사이트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런 다음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겁니다. 이것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무료 소프트웨어예요. 웹사이트를 설정한 후에는 워드프레스의 기본 사항을 살펴볼 겁니다. 몇 가지 중요한 설정을 하고 홈페이지, 서비스 또는 연락 페이지와 같은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장 재미있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웹사이트 디자인이죠. 이를 위해 페이지 빌더, 엘레멘터를 사용할 거예요. 드래그 앤 드롭 및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서 매우 쉬운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페이지 어딘가에 텍스트를 추가하려면 왼쪽에서 텍스트를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 놓은 다음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텍스트만 편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비디오에서 보여드리는 방법으로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 양식, 비디오 배경, 슬라이드 쇼, 지도, 애니메이션,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웹사이트는 모바일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즉,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도 잘 보인다는 말이죠. 원한다면 웹사이트 전체를 처음부터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전문 디자이너가 만든 템플릿을 사용하여 자신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가 있으니까 하시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좌를 단계별로 따라가기만 하면 마지막에는 이런 아름다운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할 거예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동영상 설명란에 타임스탬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내에서 탐색하시려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한 동영상이 꽤 길어요. 보다 빠른 재생 속도를 시청하고 싶다면 여기 설정을 클릭해서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배로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음 사실에는 아마 놀라진 않으실 텐데요. 이 동영상에서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하여 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이것은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무료 소프트웨어이며 인터넷의 웹사이트 중 43%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아주 잘 맞는 선택이죠. 좋아요. 이제 1단계부터 시작해 봅시다. 도메인과 호스팅 구하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제가 먼저 인터넷에 운영 중인 사이트를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실시간 웹사이트를 구축하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 웹사이트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도메인은 facebook.com이고 구글의 도메인은 google.com입니다. 도메인 이름은 연간 약 17,000원 정도 듭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웹 호스팅입니다. 웹 호스팅은 하루 24시간, 주 7일 가동되는 매우 빠른 인터넷 연결이 있는 슈퍼 빠른 컴퓨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웹사이트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미지, 아이콘, 텍스트 등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업로드합니다. 웹 호스팅 없이도 사람들이 도메인을 열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공백 페이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실시간 사이트를 가지려면 웹 호스팅이 필요합니다. 웹 호스팅 비용은 월 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입니다만 보통 연간으로도 결제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워드프레스입니다. 이것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합니다. 완전히 무료이며 wordpress.org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wordpress.com도 있지만 우리는 wordpress.org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는 워드프레스 플랫폼의 오픈소스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wordpress.com은 워드프레스의 라이트 버전으로 훨씬 제한적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3가지만 있으면 우리만의 실시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모든 것을 따로 가져와서 연결해야 했지만 다행히도 프로세스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웹 호스팅을 가져오고
도메인과 워드프레스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단계별 튜토리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스팅 가져오기, 워드프레스 설치, 그리고 웹사이트 디자인까지. 저는 초보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훨씬 쉽게 만들어줄 많은 팁과 트릭도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단계에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에 질문해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할 예정입니다. 1단계부터 시작해보죠. 도메인과 호스팅 가져오기. 이미 사용하고 싶은 웹 호스팅 회사를 알고 계시거나 이미 웹 호스팅을 가지고 계시다면 완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선택하신 업체가 없으시다면 수백 개의 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호스팅어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호스팅 회사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이 업체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저는 이 업체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빠른 서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스팅을 선택할 때는 이걸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긴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내내 고객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환불 보장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고 나서 웹사이트 제작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깨닫게 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 프로젝트에는 호스팅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튜토리얼에서도 이 업체를 사용할 거지만 다른 업체를 사용하고 싶다면 거길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거기에서 SSL 인증서와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오신 후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튜토리얼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호스팅어를 확인하고 싶다면 동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서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클릭할 수 있는 이 링크는 제 제휴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구매가 일어난다면 저에게 약간의 커미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또한 제가 커미션을 받기 위해 호스팅어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프로젝트에 호스팅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들의 정말 큰 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업체를 추천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설명란에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튜토리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 두 개의 탭을 닫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다양한 요금제가 나타납니다. 여길 보시면 클라우드 스타터 플랜, 비즈니스 플랜, 프리미엄 플랜을 제공하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엄 플랜을 추천합니다. 100개의 웹사이트를 호스팅할 수 있고 빠르며 많은 저장 공간이 제공되며 무료 도메인도 제공됩니다. 혹은 비즈니스 플랜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약간 더 많은 성능을 제공하고 일일 백업과 같은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프리미엄 웹 호스팅을 선택하겠습니다. 장바구니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호스팅을 얼마 동안 하려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개월, 12개월, 24개월이 있으며 48개월도 있습니다. 가능한 가장 긴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4개월 또는 48개월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스팅 비용이 나중에 더 높게 갱신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을 확정해버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면 쉽게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일 안에 환불 요청을 하면 돈을 돌려주는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저는 24개월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로 스크롤하고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거나 구글이나 다른 것 중 하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페이팔 또는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세부 정보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요가 표시됩니다. 또한 더 많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쿠폰 코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선 코드 CW10을 입력하여 추가로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할인 코드입니다. 그런 다음 보안 결제 제출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계정 및 결제 정보를 기입하고 보안 결제 제출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좋아요. 결제가 완료되었고 이제 호스팅어 대시보드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웹사이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비디오 설명란의 두 번째 링크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추가 페이지와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는 비디오와 같은 추가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크리에이트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건너뛰어 주세요. 이제 도메인 설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호스팅 플랜으로 무료 도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시면 여러 옵션을 제한받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도메인 확장자입니다. 일부 도메인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도메인을 원한다면 선택하실 수는 있지만 아마도 무료가 아닐 것이란 걸 참고해 주세요. 그것을 얻으려면 구매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 도메인을 검색하고 선택하여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선택하고 나중에 호스팅어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튜토리얼 링크를 오른쪽 상단에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튜토리얼에서는 무료 도메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해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를 클릭합시다. 이제 도메인 등록에 필요한 몇 가지 데이터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국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개인용으로 구매할 것인지 회사용으로 구매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락처 세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 성 등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등록 완료를 클릭합니다. 이제 도메인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멋져요. 이 단계에서 서버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아무 곳이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 그룹에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을 택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음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트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멋져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어판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1단계였습니다. 도메인 및 호스팅 구하기. 체크. 다음으로 SSL 인증서와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메인을 선택한 후 이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약 5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도메인이 제대로 등록되는 과정이 때로는 몇 분 정도 걸리기도 하거든요. 여긴 호스팅어 제어판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설치, 이메일 계정, 청구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기로 돌아오려면 호스팅어 홈페이지를 열고 방금 선택했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먼저 홈을 클릭해 봅시다. 여기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통은 먼저 이메일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메일을 확인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메인에 SSL 인증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페이지에서 도메인 옆을 클릭하면 이 연결은 안전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이트에 SSL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시될 수 있으며 때로는 구글이 방문자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이트에는 반드시 SSL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호스팅어는 SSL 인증서를 자동으로 설치해 주기도 하지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SL로 이동하기 위해 위쪽에 웹사이트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옆에 매니지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왼쪽에 시큐리티를 선택하고 SSL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도메인이 여기에 보이고 상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기 어딘가에 설정을 클릭하고 도메인을 선택한 다음 SSL을 설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잘 작동하니 넘어갑시다. 이제 우리 도메인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해 봅시다. 위쪽에 웹사이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우리의 웹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다시 매니지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오토 인스톨러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워드프레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 설치에 대한 몇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제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My WordPress 라고 해봅시다. 그런 다음 관리자 이메일,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으로 어드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쉽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매우 안전한 비밀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어드밴스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브 디렉토리가 비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좋아요. 그런 다음 넥스트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워드프레스에서 사용할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설치를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이제 워드프레스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것으로 2단계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SSL 및 워드프레스 설치 체크입니다. 이 탭은 이제 닫죠. 다음 단계에서는 워드프레스의 기본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도메인 뒤에 슬래시를 치고 wp-admin을 적어서 열어주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워드프레스 설치 중에 설정한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입니다. 여기에서 웹사이트를 편집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는 워드프레스 뉴스, 업데이트 등에 대한 개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귀찮기도 하고 별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 옵션을 클릭하고 이 모든 확인란을 선택 해제해 줄게요. 그런 다음 다시 화면 옵션을 클릭하면 됩니다. 멋져요. 위쪽에는 관리자 바가 있습니다만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웹사이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홈 아이콘 위로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사이트 방문을 클릭하면 웹사이트를 볼 수 있어요. 새 탭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웹사이트가 현재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로 왼쪽에서 웹사이트를 편집합니다. 블로그 게시물을 관리하고 미디어를 추가하고 페이지를 관리하고 댓글을 읽고 디자인을 편집하고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사용자를 관리하고 도구 작업을 하거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 보이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튜토리얼에서는 모든 것을 단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때로는 워드프레스가 일부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그러니 이 튜토리얼과 무엇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면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동영상 설명란의 두 번째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는 변경사항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추가 페이지 링크하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리소스, 예를 들어 비디오 등을 포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때마다 수행하는 몇 가지 기본 설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열어보면 탭에 My WordPress라고 표시됩니다. 이것이 사이트의 제목입니다. 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시보드를 열고 설정 위로 마우스를 올리고 일반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위쪽에 사이트 제목과 태그라인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이트 제목에는 회사 이름이나 비슷한 것을 추가하는데요. 이 예시에서는 Create Website라고 써보겠습니다. 태그라인은 회사의 슬로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쓰지 않고 비워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워두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겠죠. 저희는 Learn how to make websites 라고 써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 주소와 사이트 주소를 편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사이트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대로 두세요. 그런 다음 아래로 스크롤하여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언제든지 사이트 제목과 태그라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 설정도 설정해서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유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는 항상 글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글 이름을 선택하면 연락처 페이지가 yourdomain.com/contact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요일과 이름을 선택하면 연락처 페이지가 yourdomain.com/20/03/20/contact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건 굉장히 혼란스럽고 때로는 링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검색 엔진 최적화에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글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저장한 후에 진행 스텝을 보러 돌아가죠. 이것으로 3단계 워드프레스 기초 완료입니다. 체크.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저예요. 지금까지 동영상을 즐겨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는 첫 번째 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로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이것은 블로그 형식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글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홈페이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선 페이지를 추가한 다음 홈페이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시보드를 열고 페이지에 마우스를 올리고 새 페이지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X를 클릭해 주시고 다시 X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페이지의 제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을 입력할게요. 그런 다음 공개를 클릭하고 다시 공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설정에 마우스를 올리고 읽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 표시에서 정적인 페이지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홈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완벽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로 만드는 것을 완료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속도가 조금씩 붙고 있는데요. 다음 단계에서는 올바른 테마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사이트는 아직 그다지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테마 때문입니다. 테마는 웹사이트에서 어떤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 어떤 종류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색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테마에 의해 결정됩니다. 워드프레스에는 수천 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테마를 클릭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능한 테마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테마 추가를 클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테마가 있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프리미엄과 무료 버전이 함께 제공되며 또 일부는 프리미엄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클릭하여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거기서 멋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많은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뒤늦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X를 클릭하고 이 비디오를 위해서는 오션 WP를 사용해 볼게요. 가장 인기 있는 테마 중 하나입니다. 설치하려면 외모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테마로 이동한 다음 새로운 테마 추가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오른쪽에서 오션 WP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미리 보기에서는 그다지 흥미로워 보이진 않지만 거의 모든 것을 변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테마입니다. 우리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죠. 즉, 이 튜토리얼을 따라하려면 오션 WP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무료 테마입니다.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 설치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저희의 활성화된 테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면 다르게 보입니다. 많이 예뻐지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 페이지를 더 쉽게 편집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이것이 5단계였습니다. 올바른 테마 설치. 6단계에서는 올바른 플러그인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플러그인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Add New Plugin을 클릭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은 사이트의 기능에 대한 것으로 테마와 유사합니다. 웹사이트를 스마트폰으로 상상해 보세요. 휴대전화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이러한 기능을 설치해야 합니다. 워드프레스 플러그인도 동일합니다. 워드프레스에는 예를 들어 온라인 상점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특정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수천 개의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추천, 인기, 추천됨 등이 있습니다. 인기 탭을 열어봅시다. 문의 양식을 추가하려면 문의 양식 7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스트 SEO를 사용하면 페이지가 검색 결과 상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커머스를 사용하면 온라인 상점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처럼 플러그인을 추가하려면 여기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 필요한 플러그인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플러그인 엘레멘토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찾으셨다면 지금 설치를 클릭해 주세요. 테마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하려면 활성화를 클릭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플러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일단 모두 한꺼번에 설치한 다음 한 번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플러그인은 오션 엑스트라입니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마지막 플러그인은 엔바토 엘레먼스입니다. 여기 있고 지금 설치합니다. 좋아요. 이제 필요한 모든 플러그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플러그인 위로 마우스를 올리고 설치한 플러그인을 클릭하여 들어온 페이지에서 모든 플러그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방금 설치한 플러그인 옆에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엘레멘토는 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고요. 엔바토 엘레먼트는 페이지를 위한 많은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션 엑스트라는 그 외에 몇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하시는 다른 플러그인이 있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제 일괄 작업, 활성화,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좋아요. 그것이 벌써 6단계였습니다. 올바른 플러그인 설치, 체크. 이 단계에 대한 한 가지 추가 내용은 방금 보셨듯이 많은 플러그인이 있으니까 다른 플러그인도 시도해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제시한 플러그인으로 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한 시점에는 적합한 플러그인을 구글에서 검색하고 설명서를 찾은 다음 플러그인을 활성화하여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오션 엑스트라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걸 위해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각 웹사이트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여기 위에는 헤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페이지 제목이나 로고와 내비게이션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바디로 구분되고 단순히 표시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푸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막대 안에는 보통 연락처 정보, 내비게이션, 저작권 영역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이트를 편집할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엘레멘토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트로에서 보셨던 건데요. 드래그 앤 드롭 및 복사, 앤 붙여넣기로 쉽게 페이지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엘레멘토를 사용하여 바디와 푸터를 작성합니다. 엘레멘토에서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엘레멘토에서 사이트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을 구축하고 헤더를 편집할 겁니다. 엘레멘토로는 헤더를 잘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인 오션 WP 테마의 편집기를 사용하여 헤더를 구축할 겁니다. 이 개념이 처음에는 약간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고 영상이 끝나면 모든 게 이해될 거예요. 본문과 푸터를 엘레멘토로 구축할 수 있도록 페이지 정리를 시작해 봅시다. 이를 위해 페이지를 먼저 편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시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음 페이지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서 모든 페이지를 클릭해 줍니다. 이전에 만들어 두었고 먼저 편집하기 때문에 홈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클릭합니다. 좋습니다. 오션 엑스트라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활성화했기 때문에 업데이트 버튼 옆에 오션 WP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페이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너럴로 가서 콘텐츠 레이아웃에 대해 100% full width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클릭합시다. 페이지를 새로 고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라졌네요. 멋지네요. 그런 다음 헤더를 선택하고 디스플레이 탑바에 대해 Disable을 선택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지금 페이지에서 거의 볼 수 없을 것입니다만 제목 위에 작은 흰색 막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단 막대입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져야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타이틀로 이동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페이지 타이틀을 Disable로 업데이트합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치고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멋지네요. 그런 다음 푸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Disable 및 Disable 그리고 업데이트. 그럼 그것도 없어지고 깔끔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좋습니다. 이 단계들을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서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신 단계는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었습니다. 이제 7단계 오션 엑스트라로 홈페이지 준비하기 체크. 그럼 몇 개의 페이지에서 해당 단계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소개 페이지를 추가하고 오션 엑스트라 설정을 동일하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지금 수행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로 돌아와 줍니다. 새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페이지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서 새 페이지 추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연락처 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콘택트라고 제목을 지정합니다. 게시하고 다시 게시합니다. 그런 다음 X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오션 엑스트라 설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션 엑스트라 설정을 클릭하고 제너럴로 이동하고 콘텐츠 레이아웃 100% full width로 설정합니다. 헤더, 디스플레이 탑바, disable, 타이틀 disable, 그리고 footer disable, 또 disable. 그런 다음 페이지를 업데이트합니다. 방금 만든 페이지를 열려면 업데이트 옆에 이 화살표를 클릭하셔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빈 연락처 페이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탭도 닫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페이지에 대해 해당 단계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홈, 연락처, 회사 소개 및 서비스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이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8단계는 끝났습니다. 더 많은 페이지를 만들고 해당 페이지에 대해 오션 엑스트라 설정을 수행하는 것 체크. 다음 단계에서는 엘레멘토 페이지 빌더를 사용하여 페이지를 디자인하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홈페이지를 편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선 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편집하려면 엘레멘토로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엘레멘토 페이지 빌더가 열립니다. X를 클릭해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여 본문과 푸터를 만들 것입니다. 엘레멘토를 사용하여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엘레멘토의 기본사항을 알아보고 나서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오신다면 마지막에는 자신의 페이지를 만드는데 충분한 것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엘레멘토의 기본사항부터 시작해 봅시다. 엘레멘토는 두 개의 섹션으로 나뉩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미리 보기가 있고 여기 왼쪽에는 모든 것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전체 화면 버전을 보려면 편집기 숨기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화면 버전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열어두겠습니다. 몇 달 후 엘레멘토가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서 편집 옵션이 왼쪽이 아니라 위쪽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디오 설명란이나 댓글에서 두 번째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간단한 업데이트를 게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업데이트일 뿐이므로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우선 엘레멘토에서 페이지가 구성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기에 완성된 페이지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단계를 따라오셔도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템플릿으로 설명만 하고 삭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추가 문서를 열어야 합니다. 비디오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거기서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를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시킬 텐데 업로드해둔 템플릿이 보일 거예요. 그럼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 다음 엘레멘토로 돌아가고 구글 드라이브 탭을 닫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회색 파일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그런 다음에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다운로드한 파일을 선택합니다. 계속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활성화하지 않고 가져오기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여기에 템플릿이 표시되고 삽입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트로 가져와집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에 페이지가 완성되어 있으며 페이지 구조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추후에 템플릿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예제를 위해 이것을 아주 빠르게만 해봤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이것은 닫겠습니다. 엘레멘터 페이지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컨테이너와 위젯입니다. 컨테이너는 페이지를 다양한 섹션으로 나누는데 사용되는 상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내에서 위젯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위젯은 사실상 사이트의 내용입니다. 여기 왼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9개 상자를 클릭하면 제목, 이미지, 구글맵 등 다양한 것이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위젯입니다. 이 페이지를 기준으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이 영역 주위로 움직이면 외부가 분홍색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컨테이너입니다. 여기서도 스크롤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다시 주위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다음 컨테이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음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즉,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페이지를 섹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안에는 위젯 또는 다른 컨테이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있는 컨테이너에는 위젯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목 위젯과 버튼 위젯이 있습니다. 위젯은 옆에 연필 아이콘이 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다른 컨테이너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왼쪽에는 여기, 오른쪽에는 여기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내부 컨테이너는 이 직사각형 아이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위 컨테이너에서 다시 위젯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이미지 위젯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목 텍스트 등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다른 컨테이너에 추가할 수 있는 이유는 각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 다른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위젯을 어디에 배치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위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페이지를 더 잘 구조화합니다. 할 수 있는 주요 설정은 위젯이 서로 아래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와 같이 하나 아래로 배치될 수도 있고 여기와 같이 옆으로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것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하나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위젯이 서로 아래로 배치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젯이 서로 아래로 배치됩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개의 버튼을 서로 옆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컨테이너를 아래에 드래그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컨테이너를 수평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 버튼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버튼이 옆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페이지를 섹션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컨텐츠를 구축하기 위해 위젯을 삽입할 수도 있고 추가 구조를 통합하기 위해 하위 컨테이너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내용을 들으셔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비디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로 적용해보면 모든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준비한 개요였습니다. 비디오를 계속해서 따라가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계 9였습니다. 엘레멘터 사이트는 어떻게 구축되는지 체크. 다음으로 텍스트 편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은 엘레멘터로 돌아가서 방금 가져온 템플릿을 삭제하죠.
각 컨테이너 상단에서 X를 클릭하고 삭제하여 페이지를 비워둘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추가하여 시작하고 싶습니다. 컨테이너를 추가하려면 이 플러스를 클릭하고 플렉스 박스를 선택한 다음 그 안에 구조, 즉 안에 몇 개의 컨테이너가 있어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3분의 1과 2분의 1, 그리고 그 이상의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유지하기 위해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 단일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이미 컨테이너의 편집 메뉴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컨테이너를 편집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할 것입니다. 지금은 텍스트를 추가하여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측 상단에 9개의 사각형을 클릭하여 위젯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위젯을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위젯을 넣으려면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클릭하여 드래그하여 오른쪽에 있는 컨테이너 위로 이동한 다음 이 분홍색 막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후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젯의 편집 메뉴도 여기 왼쪽에 열렸습니다. 만약 나가서 위젯에서 이 제목을 편집하고 싶다면 편집 메뉴를 다시 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오른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 제목 편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그냥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 스타일 및 고급 옵션이 있습니다. 이 제목의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표시되는 텍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서핑에 관한 페이지를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We love surfing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We love surfing을 클릭하면 해당 링크로 이동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유튜브로 연결하고자 한다면 유튜브에 가서 URL을 복사한 다음 링크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We love surfing을 클릭하면 해당 유튜브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대안으로 이미 페이지를 추가했다면 예를 들어 컨택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페이지가 제한됩니다. 그것을 클릭해 주시면 이 링크는 연락처 페이지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새 창에서 열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We love surfing을 클릭하면 연락처 페이지가 새 탭에서 열립니다. 이런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전혀 링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고 닫겠습니다. 완벽합니다. HTML 태그는 무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콘텐츠 부문의 모든 건 수정 완료하였기 때문에 스타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의 정렬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왼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운데 정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에 정렬됩니다. 또는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운데 정렬로 두겠습니다. 이 텍스트의 색상을 변경하려면 오른쪽의 색상을 클릭한 다음 이 점을 드래그하여 색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막대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완전히 다른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라색 같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를 더 투명하게 하거나 덜 투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을 이미 알고 있다면 여기 아래에 색상 코드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색상 편집을 마치려면 다시 이 색상 필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색상을 편집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문제는 각각의 위젯에 대해 이렇게 하나하나 수정해야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모든 보통 텍스트에 같은 색상을 사용하고 나서 색상을 조금만 변경하고 싶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각각의 텍스트에 들어가서 색상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엘레멘토에는 이를 간소화하는 사용자화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색상 옆에 있는 이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제 사용자화라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건 색상을 직접 변경하는 것이었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색상, 보조 색상, 다른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것들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미리 정의된 색상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주요 색상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 파란색입니다. 이제 이 아이콘 옆에 있는 9개의 사각형을 클릭하여 다시 위젯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텍스트 편집, 위젯을 클릭하여 일반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여기 아래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도 스타일을 선택하여 텍스트 색상을 주요 색상으로 변경하면 파란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 주요 색상을 다른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다면 주요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텍스트와 제목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주요 색상을 연락처 페이지나 기타 어느 페이지에서 사용하더라도 변경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주요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면 왼쪽의 햄버거 아이콘을 클릭한 후 사이트 설정, 전역 색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미리 보기를 보려면 스타일 가이드 미리 보기를 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을 클릭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색상을 선택하면 두 가지 모드에 대해 변경됩니다. 이러한 전역 설정을 사용할 때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언가를 변경하면 사용한 모든 곳에서 변경될 것입니다. 이제 파란색을 주요 색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이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웹사이트의 적절한 색상 사용에 대해 알아보는 몇 가지 기사를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웹사이트의 색상 구성표를 작성하고 HEX 코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전역 색상으로 이동하여 여기에서 색상을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손쉽게 편집할 수 있고 또한 색상 추가를 클릭하여 새로운 색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전역 색상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처럼 색상을 선택하고 직접 편집하거나 두 기술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변경한 것이 마음에 든다면 업데이트를 클릭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X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버전의 엘레멘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목을 다시 편집하려면 여기에서 제목을 클릭하고 편집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텍스트 색상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타이포그래피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글꼴 자체를 편집합니다. 이 펜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패밀리에서는 글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로보토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텍스트의 크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중간쯤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굵기입니다. 이것은 글꼴이 얼마나 굵게 보이는지를 나타냅니다. 900으로 설정하면 아주 두꺼워집니다. 저는 600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변형은 현재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글자 대문자를 선택하면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뀝니다. 스타일에서는 보통 이탈릭체 또는 기울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식에서는 밑줄, 윗줄, 취소선 또는 없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남겨둡니다. 만약 두 줄이 있다면 라인 헤이스를 사용하여 두 줄 사이의 간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표준 모드로 남겨둘 것입니다. 레터 스페이싱은 각 글자 사이의 간격을 나타냅니다. 간격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간격은 각 단어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로써 타이포그래피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펜 아이콘을 다시 클릭해 주세요. 색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텍스트를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대신 전역 글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보조 또는 악센트 글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역 색상과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저는 기본값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은 햄버거 아이콘, 사이트 설정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 글꼴을 선택하십시오. 여기에서 글꼴을 추가하거나 이전 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이트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웹사이트에서의 글꼴 사용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고 읽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글꼴을 선택하고 전역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을 봐보겠습니다. 글꼴 패밀리. 여기에서 헬베티카를 선택합니다.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나갈 겁니다. 그런 다음 보조 글꼴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텍스트 등도 별도로 선택할 수 있고요. 색상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전역 글꼴을 사용할지 또는 사용자 정의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추천하는 것은 전역 설정에서 글꼴 패밀리와 크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설정하면 위젯을 삽입할 때마다 자동으로 올바른 값을 설정하고 매번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전역 설정에 대한 설명은 완료되었으므로 업데이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X를 클릭합니다. 전역 설정은 확실히 매우 유용한 도구이며 한 번만 이러한 사전 설정을 하면 이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므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목을 편집하러 가겠습니다. 여기에 스타일이 있습니다. 텍스트 스트로크는 텍스트에 테두리를 추가합니다. 여기에서 두께를 조절하고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텍스트 그림자는 단순히 텍스트의 그림자입니다. 이 펜을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 필드를 클릭하여 그림자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단 막대로 투명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색상 선택을 닫으면 이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그림자를 덜 선명하게 하거나 더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와 수직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림자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색상 선택기로 돌아가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닫겠습니다. 좋습니다. 혼합 모드는 필요하지 않으며 고급 설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젯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는 방금 제목을 편집했습니다. 이제 일반 텍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텍스트에는 텍스트 편집기, 위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위젯을 선택하고 제목 아래로 끌어다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를 끌어왔는데 오른쪽 클릭하여 삭제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기를 클릭하여 텍스트를 편집합니다. 여기에는 콘텐츠, 스타일, 고급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실제로 제목 위젯에서 약간 변경된 수준입니다. 여기서 일반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변경하고 다른 내용을 작성할 수도 있고 B를 클릭하여 텍스트를 굳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를 기울일 수도 있고 밑줄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워드나 구글 문서와 매우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글머리 기호 목록이나 번호 목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여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링크 삽입 기호를 클릭한 다음 제목에 대해 하였던 것처럼 링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 아래를 살펴보면 몇 가지 다른 설정이 있지만 텍스트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젠 스타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제목 위젯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왼쪽에 둘 것입니다. 텍스트 색상을 전역 색상 중 하나를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글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역 설정 중 하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필을 클릭하여 다시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에서 본 것과 똑같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크기, 굵기 등입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에도 텍스트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목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 고급 설정은 볼 필요가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텍스트에 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처음으로 작업해보는 위젯들이라 꽤 많은 세부 정보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좋은 점은 우리가 이후 작업하게 될 거의 모든 다른 위젯들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래그해서 넣기만 하면 콘텐츠, 스타일 및 고급을 보게 되며 설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페이지를 많이 편집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취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단의 역사를 클릭하면 마지막으로 저장한 이후에 수행한 모든 작업이 표시됩니다. 즉, 여기에서 텍스트 편집기 수정됨을 클릭하면 엘레멘토가 해당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몇 번 더 반복하거나 미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정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장한 모든 변경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전에 한 작업이 마음에 들었고 저장했다면 계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클릭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2일 전 상태로 변경되고 업데이트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변경사항을 만들었거나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변경사항을 만들었다면 이 방법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이것이 단계 11이며 아마도 가장 쉽지만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체크. 다음 단계에서는 버튼을 편집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엘레멘토로 돌아갈 건데요. 우선 이 텍스트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몇 가지 설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추가된 거라 필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삭제를 클릭하여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라집니다. 먼저 버튼을 삽입하고 싶습니다. 위젯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버튼 위젯이 있습니다. 이제 클릭하여 버튼 위젯을 드래그하여 제목 아래에 놓겠습니다.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콘텐츠, 스타일 및 고급 옵션이 있습니다. 모든 위젯에 있습니다. 콘텐츠는 물론 텍스트와 비교하여 약간 변경되었지만 꽤 간단합니다. 유형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작동하지 않아서요. 텍스트에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버튼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입니다. 저는 이걸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버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타납니다. 링크입니다. 버튼의 목적은 클릭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링크를 통해 어떤 페이지든지 링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com 링크를 복사하여 여기에 붙여넣는 방식으로 유튜브.com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텍스트에서 이미 해보았습니다. 또는 이미 만든 페이지를 검색하여 링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택트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콘택트 페이지가 제한됩니다. 이를 클릭하면 버튼이 콘택트 페이지로 연결해 줍니다. 나중에 제거하겠습니다. 다른 옵션은 버튼을 클릭할 때 페이지를 내려가서 특정 부분까지 스크롤하는 것입니다. 이를 앵커 링크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링크로 샵과 단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샵 more 이라고 입력하고 나중에 작동할 수 있도록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은 적어뒀다는 것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정렬로는 버튼이 이 컨테이너 내에서 어디에 정렬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운데로 정렬하거나 오른쪽 정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운데 정렬로 남겨둘 것입니다. 네, 좋아 보입니다. 아이콘, 이것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클릭한 다음 버튼에 포함되어야 하는 아이콘을 여기에서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핑에 관한 것이라면 워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파도가 아이콘으로 나타납니다. 아이콘 위치에서는 단어 앞에 나타날지 뒤에 나타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간격에서는 단어와 아이콘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어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둘게요. 이것이 버튼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타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타이포그래피입니다. 버튼 내의 텍스트입니다. 거기에서는 다시 전역 글꼴을 선택하거나 예를 들어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버튼을 크게 하거나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글꼴 패밀리는 괜찮습니다. 굵기, 스타일 및 장식입니다. 텍스트에서 이미 이를 모두 배우고 왔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너무 자주 보여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펜슬을 다시 클릭해서 나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그림자입니다. 일반 텍스트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이 버튼에서는 그것을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꽤 멋진 옵션이 있습니다. 일반과 호버입니다. 이것은 텍스트 색상, 백그라운드 타입 및 색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이 있습니다. 이는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은 버튼 그 자체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버는 누군가가 마우스를 버튼 위로 올렸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텍스트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배경색을 기본 색상으로 설정하면
우리의 파란색이 됩니다. 그런 다음 호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텍스트 색상을 기본 색상으로, 배경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 위로 마우스를 올리면 텍스트 색상이 파란색이 되고 배경 색상이 흰색으로 변합니다. 이것도 정말 멋진 효과입니다. 여기에서는 버튼을 여전히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흰색 배경이 있기 때문에 버튼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두리 유형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저는 실선을 선택한 후 너비 2로 선택해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위한 테두리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기본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파란색 테두리가 나타납니다. 완벽합니다. 테두리 유형은 간단한 버튼의 테두리입니다. 우리는 호버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로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갑자기 버튼이 커집니다. 또는 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이 펄스 효과를 내게 됩니다. 정말 멋진 애니메이션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로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반과 호버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테두리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둥근 모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버튼의 모서리가 얼마나 둥글게 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값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른쪽에 값을 함께 연결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5를 입력하면 상단, 우측, 하단, 및 좌측에 모두 25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버튼이 매우 둥그러집니다. 값을 연결 해제하고 상단에 45를 입력하면 상단 왼쪽 모서리만 특별히 둥그러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값을 다시 연결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매우 둥그러져 가장 높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15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박스 섀도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버튼 전체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제목의 그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스타일에서 다음 설정은 패딩입니다. 이것으로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어와 버튼의 외부 가장자리 간의 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값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0을 입력하면 가장자리의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저는 보통 15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값을 더 이상 연결하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에 약간 더 추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꽤 좋아 보이네요. 스타일에 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고급 설정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럼 다시 위젯으로 돌아가 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이미 잘 보입니다. 여기 엘레멘토에서 또 하나 멋진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버튼을 멋지게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버튼을 위해 처음부터 모든 작업을 다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트릭이 있습니다.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복사,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같은 버튼이 다시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많은 작업을 스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우선 삭제해 주시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해 주세요. 또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복제를 선택하면 두 번째 버튼이 생깁니다. 다시 삭제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새 버튼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새 버튼을 여기에다 끌어다 놓으면 다음과 같이 생성됩니다. 그런 다음 이전 버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복사를 선택한 다음 새 버튼 위로 마우스를 가져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스타일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 버튼의 스타일이 새 버튼에 삽입되지만 내용은 삽입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전히 내용을 편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텍스트를 삽입하거나 링크를 추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 스타일, 색상, 호버 애니메이션 등은 이미 여기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엘레멘토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옵션을 통해 여러분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형의 여러 위젯을 구축하려는 경우 항상 한번 구축하고 정말 잘 만든 후에 스타일을 반복해서 복사하거나 전체 항목을 복제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약간 다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북코스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콘택트 페이지로 연결해 주시고 스타일로 이동합니다.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색상에는 주요 색상을 사용하고 배경 색상에는 흰색을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 이전 버튼에서 디자인을 가져왔기 때문에 파란색 테두리가 이미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버튼은 잘 보입니다. 이제 버튼을 멋지게 작업했으며 멋진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서로 밑으로 있어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옆에 배치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12단계 버튼, 편집은 완료입니다. 위젯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럼 이제 13단계를 따라가면서 컨테이너 설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9단계에서 언급했듯이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페이지의 구조를 구축합니다. 위젯이 배치되는 위치, 페이지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등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구축하려면 컨테이너에서 어떤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추가하려면 이 플러스 기호를 클릭하고 플렉스 박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첫 번째 걸 선택하겠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위젯으로 들어가서 다른 컨테이너 위젯을 다른 컨테이너에 끌어 넣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큰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컨테이너의 이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의 큰 컨테이너만 남았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설정을 쉽게 볼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연습할 수 있도록 따라해 보세요. 이를 위해 이 컨테이너에 아이콘 위젯을 2개 추가하겠습니다. 아래에 연속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이콘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위젯을 컨테이너 안으로 끌어넣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복제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복제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아이콘은 다른 아이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콘으로 바꾸겠습니다. 삽입. 멋져요. 컨테이너의 설정을 편집하려면 해당 컨테이너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이 6개의 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레이아웃, 스타일,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 위젯과 비슷합니다. 레이아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최소 높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는 내용물에 필요한 공간에 따라 높이가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텍스트 편집기 위젯을 끌어다 놓으면 컨테이너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컨텐츠가 높아지지 않아도 컨테이너 자체가 최소 높이를 갖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시 컨테이너를 편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최소 높이로 이동하여 측정 단위를 픽셀에서 VH로 변경하고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여기서 높이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VH에서 100을 선택하면 이 컨테이너는 화면의 전체 높이에 정확하게 맞게 됩니다. VH는 뷰포트 높이를 나타내며 각 화면 크기에 맞게 조정됩니다. 저는 100으로 남겨둘게요. 다음으로 콘텐츠 너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정 너비와 전체 넓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추가하면 기본적으로 지정 너비로 설정됩니다. 지정 너비는 컨테이너 자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이동하지만 컨테이너의 내용물, 즉 위젯은 페이지의 전체 너비를 덮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제한됩니다. 이것은 이 핑크색 표시가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텍스트가 아주 길다면 그런 다음 여기에서 페이지의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완전히 되지 않고 이전에 새로운 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책을 읽을 때 내용이 페이지의 끝까지 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를 다시 편집하고 이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내용의 최대 너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젯의 테두리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정 너비 형식 대신 전체 넓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과 컨테이너 너비 사이에 구분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너비를 변경하면 컨테이너의 너비가 변경됩니다. 이것은 컨테이너의 바깥 표시가 변경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지정 너비 형태로 설정하고 그 다음 기본 너비를 1140픽셀로 설정합니다. 이 설정을 보여드린 이유는 경우에 따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컨테이너를 나란히 두고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른 것보다 넓게 조정하려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다른 구조를 살펴볼 때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일단은 한번 보았다면 충분합니다. 다시 지정 너비 형태로 설정하고 1140픽셀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텍스트 위젯도 삭제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여 삭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로 돌아갑니다. 이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내 요소의 위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엘레멘토는 열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물이 아래로 배열됩니다. 이것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위젯이 서로 밑에 있습니다. 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젯이 옆으로 나란히 배열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 행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단순히 뒤집어집니다. 또는 반대 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기서도 순서가 변경됩니다. 저는 그냥 행으로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Justify Content와 Align Items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콜룸 또는 로우를 선택한 것에 따라 다소 달라집니다. 로우를 선택할 경우 Align은 컨텐츠를 맨 위, 가운데 또는 맨 아래에 배치할지를 설정합니다. 가운데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Justify는 수평으로 어디에 배치할지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가운데, 오른쪽, 사이 여백, 주위 여백 또는 균일하게 간격을 두는 등의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가운데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에서 열로 변경하는 경우 반대로 작동합니다. 얼라인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할 위치를 설정합니다. 따라서 왼쪽, 가운데 또는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가운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Justify는 수직으로 어디에 배치할지를 설정합니다. 맨 위, 중간, 맨 아래 등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도 중간을 선택하겠습니다. 간격은 모든 방향에 대해 동일하며 위젯 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려면 200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랩과 추가 옵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급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컨테이너 내 모든 내용물이 이와 같은 위치로 배치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다르게 배치하고 싶은 위젯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콘을 편집한 다음 고급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Align Self에서 다른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때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것이 이해해야 할 주요 원칙입니다. 이 7가지 설정을 시도하고 이해한다면 이러한 것들과 컨테이너를 결합하여 원하는 거의 모든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버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물을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상단에 있는 X를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컨테이너가 있고 그 안에 3개의 위젯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방향이 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젯은 모두 서로 아래로 정렬됩니다. 하지만 저는 2개의 버튼을 옆으로 놓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위젯에 들어와서 여기 버튼 아래에 컨테이너 위젯을 끌어다 놓아주세요. 내부 컨테이너를 편집하려면 마우스를 올리고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여기 레이아웃 아래의 항목에서 방향을 로우 호리존털로 설정해주세요. 그런 다음 첫 번째 버튼을 여기에 끌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버튼을 같은 방법으로 옆으로 끌어서 다른 버튼 옆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항목을 다시 편집하여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2개가 중앙에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것은 원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컨테이너 설정을 사용하는 데의 실제 예제였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 몇 가지 더 많은 예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층 더 이해하기 좋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튜토리얼을 계속 보고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조금 실험을 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해가 되거든요. 이미 13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설정, 체크. 다음 단계에서는 이미지와 백그라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시 엘레멘토로 돌아가겠습니다. 배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배경을 가질 섹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화면 전체 높이를 차지하는 섹션을 위에 두고 이 섹션에는 배경 이미지가 있어야 하며
중앙에는 제목과 버튼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컨테이너를 조금 조정해보죠. 컨테이너 위에 6개 점을 클릭해주세요. 섹션은 전체 화면 높이를 차지하도록 하려고 하므로 최소 높이를 VH로 전환하고 100을 선택해주세요. 내용물을 가운데 두고 싶습니다. 따라서 항목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Align Items에서 가운데를 선택해주세요. 또한 Justify에서도 가운데를 선택해주세요. 완벽합니다. 이제 이 섹션에 원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와 그 설정을 결합하여 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제였습니다. 다음으로 큰 컨테이너의 배경을 변경하여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집하려면 6개 점을 클릭해주세요. 배경을 변경하고 싶으므로 스타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배경 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클래식, 그레디언트, 비디오 및 슬라이드쇼가 있습니다. 클래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배경 색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그러면 배경으로 일반적인 색상이 됩니다. 다시 클릭하여 닫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레디언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색상의 혼합입니다. 여기에는 색상 1과 색상 2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혼합됩니다. 다른 색상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각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리니어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레디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즉, 원형 형태로 변경되는 거죠. 여기서 충분히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단색보다 조금 덜 지루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하다 생각되신다면 아주 약간의 그레디언트만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멋진 기능은 비디오 배경입니다. 이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유튜브 또는 비메오 비디오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디오 링크를 복사하여 여기에 붙여넣습니다. 그런 다음 시작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에서 2초 후에 재생되도록 시작합니다. 종료 시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가 10초 후에 종료되도록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시작됩니다. 비디오를 한 번만 재생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한 끝부분 이후에 비디오가 반복 재생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비디오를 재생할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화기에서 비디오가 재생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이 옵션은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비디오를 재생할 때 종종 불편해하기 때문에 제공됩니다. 여기서 백그라운드 폴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디오가 재생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장치에 비디오를 비활성화했거나 버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가 재생되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백그라운드 폴백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비디오를 삭제하겠습니다. 비디오 배경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웹사이트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통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사용하고 싶은 멋진 비디오가 있다면 여기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배경 유형을 클래식으로 돌아가서 배경 색상 대신 배경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즉, 플러스를 클릭하고 그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파일 선택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컴퓨터의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으므로 클릭하여 열면 업로드 됩니다. 여기서 이미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이지 로딩이 평생 걸릴 것입니다. 이는 방문자가 줄어들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에요. 구글은 이를 인식하여 검색 결과에서 더 낮은 순위로 평가합니다. 330KB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런 큰 배경 이미지의 경우 크기를 약 500KB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찾으려면 unsplash.com과 pexels.com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사이트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용하기 전 이 사이트의 라이선스 권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작게 만들기 위해 전체 크기로 다운로드하지 않고 온라인 이미지 압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tinypng.com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미지를 압축한 다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배경 이미지를 업로드했으므로 선택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경 이미지가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해당 이미지가 완벽하게 맞지 않습니다. 즉,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여기 왼쪽에서 크기가 결정되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을 선택하면 이미지의 일부를 자동으로 자릅니다. 다른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단 중앙을 선택하면 여기서 위치가 변경됩니다. 항상 전체 화면 버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설정된 것은 각 방문자가 다른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다른 화면 크기에서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올바르게 조정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포함과 사용자화 옵션도 다른 화면 크기에 적정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미지가 배경에 완전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크기에 관계없이 화면에 맞게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덮기를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엘레멘터가 자동으로 화면 크기에 맞게 크기를 조정합니다. 첨부 파일에서는 스크롤과 고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은 일반적이고 고정은 스크롤할 때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복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배경 오버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밝은 배경 이미지와 밝은 위젯이 있습니다. 배경 오버레이를 추가해서 배경 오버레이를 조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경 유형으로 클래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검은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이 약간 어두워집니다. 여기에서도 불투명도를 설정하여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전히 어둡게 하거나 훨씬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위에 이미지를 배경 오버레이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잘려진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냥 이대로 두겠습니다. 이것이 배경 오버레이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밝은 배경과 밝은 위젯이 있는 경우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제 여길 보면 상당히 멋진데요. 컨테이너의 일반적인 배경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컨테이너의 배경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내부 컨테이너 아이콘을 클릭하고 스타일로 이동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 아래 새로운 섹션을 추가하여 이미지 위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이미지가 있고 오른쪽에 여러 위젯이 아래로 표시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또한 컨테이너 설정의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컨테이너를 추가해 시작해 봅시다. 이를 위해 플러스를 클릭하여 플렉스 박스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하나의 컨테이너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높이를 VH로 변경하고 조금 더 크게 만들면 됩니다. 이 정도면 좋네요. 이미지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더 많은 위젯을 두려면 아이템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향으로 로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위젯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기에 옆으로 두 개의 내부 컨테이너를 추가하겠습니다. 즉, 여기에 컨테이너 위젯을 끌어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거나 우클릭하여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옆에 두 개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구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플러스를 클릭한 후에 여기에 툴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동으로 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이 구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플러스를 클릭한 후에 여기에 두 번째 거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동으로 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미지 위젯을 사용하려면 위젯으로 이동하여 이미지 위젯을 선택하고 왼쪽 컨테이너로 끌어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위젯을 사용하려면 페이지에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에서 먼저 이미지를 선택해주세요. 이미지 위젯을 클릭한 다음 업로드할 수도 있고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업로드한 이미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로 이동하여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선택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미지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몇 가지 미리 만들어진 크기 템플릿입니다. 원한다면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사용자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스타일로 가서 너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콘텐츠로 돌아갑시다. 캡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그림을 클릭하면 어딘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게 콘텐츠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스타일로 들어가 보죠. 우리는 방금 크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컨테이너 내에서의 정렬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투명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CSS 필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둘 다 시험해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해보세요. 여기서 다른 테두리 반지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5를 입력하면 모서리가 둥그러집니다. 이것은 버튼과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그럼 우리는 고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백과 패딩이 있습니다. 버튼에서 패딩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미지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컨테이너 테두리 사이의 거리입니다. 여기에 50을 입력하면 이미지 위, 왼쪽, 오른쪽, 밑 아래로 50픽셀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위젯과 컨테이너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값들을 분리시켜서 하나의 방향만 커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0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여백은 이미지를 위, 오른쪽, 아래 또는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여기서 %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값들을 분리하고 위쪽에 대해 예를 들어 100을 하면 우리는 위로 100%의 거리를 얻고 이미지를 아래로 이동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아래쪽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로 많은 공간이 생깁니다. 혹은 좌우로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는 컨테이너에 의해 공간이 제한됩니다. 이제 두 값을 다시 삭제해 보겠습니다. 원한다면 음수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쪽에 마이너스 7%를 하면 이미지가 상위 컨테이너로 이동합니다. 그것도 지우겠습니다. 심지어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여백과 패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단에 대한 여유 공간을 더 원한다면 컨테이너를 편집하고 고급으로 이동하여 여기에서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패딩을 분리하고 상단에 50을 추가할 것입니다. 이제 해당 컨테이너 내 모든 항목이 상단으로부터 50픽셀의 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기능들을 갖고 좀 놀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젯을 서로 더 가깝게 두거나 모바일 버전에서 페이지의 좌우측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고급 설정에서 이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모션 효과입니다. 사진을 클릭하고 고급으로 이동한 다음 모션 효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입구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드 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페이드 인 레프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페이지를 열고 처음 스크롤할 때 이 애니메이션이 나타나고 이미지가 페이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됩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 지속 시간과 지연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위젯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귀찮아질 겁니다. 그럼 이미지와 배경에 대한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단계 14, 체크. 단계 15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변경사항을 더 하려고 합니다. 먼저, 더 의미가 있도록 오른쪽에 몇 가지 위젯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맨 위에 제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작게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 그 아래에 텍스트 편집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아래에 컨테이너를 넣고 그것을 행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개의 버튼을 추가합니다. 완벽합니다. 만약 두 컨테이너의 너비를 조정하려면 예를 들어 하나가 다른 것보다 넓도록 조정하려면 마우스로 그 사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화살표 아이콘이 나타나면 그것을 클릭하여 좌우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대안으로 앞서 보여준 박스드와 full width 설정으로 컨테이너를 편집하여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해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이 될 거예요. 또한 항상 전체 화면 모드를 열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버튼입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링크 샵 모어를 선택하여
클릭하면 페이지가 아래로 스크롤되도록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클릭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크롤 해야 할 영역이 아직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이 컨테이너 편집을 열고 고급 설정을 엽니다. 그리고 CSS ID 아래에 뭐를 입력하여 여기로 스크롤해야 함을 정의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Y를 클릭하면 이제 아래로 스크롤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컨테이너에 CSS ID 뭐를 부여했고 버튼은 해시태그 뭘로 링크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앵커 링크 기술을 사용하여 페이지 버튼을 클릭하면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매우 멋진 효과죠. 이 컨테이너에서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환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의 컨테이너에서 편집을 열고 스타일의 모양 분리자로 이동합니다. 하단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형을 웨이브로 선택해 주세요. 이제 여기에 웨이브가 생겨서 다음 컨테이너로의 전환이 훨씬 부드럽게 보입니다. 저는 이게 꽤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주제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색상을 선택하고 너비를 변경하고 높이를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빠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15단계로 이동하여 페이지를 반응형으로 만들어 볼 것입니다. 즉, 모바일 기기와 태블릿에서 웹사이트가 잘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방문자는 모바일 장치, 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치에서도 잘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서 반응형 모드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스크톱, 태블릿 및 모바일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태블릿을 열고 페이지가 태블릿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꽤 괜찮아 보이네요. 또한 모바일을 열어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어가 너무 크고 버튼이 가운데 정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이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집하려면 클릭하고 스타일에 들어가서 편집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요. 여기에서 저는 크기 옆에 핸드폰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변경하는 모든 것이 페이지의 모바일 버전에서만 변경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폰트를 작게 만든 후에 데스크톱 모드로 들어가도 여전히 큽니다. 다시 모바일 버전으로 돌아가서 크기를 조정합니다. 이 정도로 하죠. 그런 다음 우리가 무엇을 더 변경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굵기, 레터 스페이싱, 단어 간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굵기, 변형, 스타일 및 장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기에 핸드폰 아이콘이 없기 때문에 수정하면 모든 곳에서 변경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반응형 모드에서 여러분의 사이트를 열어서 어떤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글꼴 크기를 변경하고 여백과 간격을 조정하고 컨테이너 설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배경 이미지를 삽입하는 등을 해야 합니다. 그냥 편집하는 설정 옆에 핸드폰 아이콘이 옆에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장치에서 디자인이 변경되어 버립니다. 저는 확실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때로는 주어진 반응형 설정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쉽게 적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각 장치에 대한 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데스크톱으로 다시 전환해 봅시다. 오른쪽 컨테이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저는 그 컨테이너를 복제하고 스마트폰에서 잘 보이도록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들고 오른쪽에 모든 위젯을 복사하여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모바일 보기에서 열어 스마트폰에서 잘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이제 조정할 수 있고 설정 옆에 모바일 아이콘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원하는 모든 설정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모바일 버전에만 위젯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설정되면 해당 영역을 오직 해당하는 장치에서만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데스크톱 보기로 전환합시다. 저는 이 하단 컨테이너를 스마트폰에서만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컨테이너 편집 모드에서 고급,
반응형으로 이동하고 데스크톱에서 숨기기, 태블릿 세로의 숨기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스마트폰에서만 표시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오른쪽 컨테이너를 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컨테이너 편집 모드에서 고급으로 이동한 다음 반응형을 선택하고 모바일 초상화의 숨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좋아요. 엘레멘터 미리 보기에서는 효과가 잘 보이지 않지만 업데이트하고 여기서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열면 됩니다.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검사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모바일을 선택하면 올바르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숨기기 트릭은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위젯에도 적용됩니다. 이것들이 사이트를 반응형으로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주요 설정이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모바일 및 태블릿 보기에 적합하게 페이지를 편집하고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드물게 사용되는 몇 가지 더 자세한 반응형 설정이 있습니다. 방금 보여준 설정이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않다면 리스폰시브 엘레멘터를 구글에서 검색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좋은 엘레멘터 안내서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15단계 페이지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체크. 다음으로 위젯, 내부 컨테이너 및 외부 컨테이너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 모드를 닫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비게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페이지의 모든 컨테이너, 하위 컨테이너 및 위젯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복잡한 구조를 가진 큰 페이지를 가지고 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전체 페이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컨테이너를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또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요소를 클릭하면 해당 편집 메뉴가 왼쪽에도 열립니다. 내비게이터를 사용하여 요소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에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큰 컨테이너를 이동하려면 클릭하고 들고 끌어서 원하는 곳으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동이 되었습니다. 위젯이나 내부 컨테이너도 이와 같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페이지에 어디에나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복제, 복사 및 붙여넣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비우고 싶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콘텐츠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삭제를 클릭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비어있는 페이지가 있고 16단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7단계로 이 비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템플릿과 블록 사용하기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엘레멘터를 사용해보고 즐겁고 꽤 쉬워 보이지만 직접 페이지를 만드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100% 솔직하게 자신에게 말해보면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들은 템플릿을 만드는 전문 디자이너에 의해 미리 만들어진 레이아웃이며 여러분의 사이트에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콘텐츠와 디자인만 맞춰서 조정하면 됩니다. 큰 장점은 레이아웃, 즉 페이지의 구조가 매우 프로페셔널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매우 반응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디자인을 프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작은 세련된 조정사항들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보자가 혼자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을 확실히 추천합니다. 이를 열려면 여기에 있는 이 초록 아이콘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엔바토 엘레멘츠 플러그인을 설치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블록이나 전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은 간단히 페이지의 섹션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속의 섹션, 액션 호출, 연락처 영역, 자주 묻는 질문 등입니다. 예를 들어 히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선 그냥 인서트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제 사이트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섹션이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유일한 문제는 녹화 당시 엘레멘터가 아직 개발 중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엘레멘터 페이지는 컨테이너와 위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는 이렇지 않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엘레멘터 페이지가 섹션, 컬럼 및 위젯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제는 그랬다는 걸 잘 보여주네요. 여기에 큰 섹션이 있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6개의 점을 클릭하면 섹션 편집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컨테이너가 아닌 섹션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여기에 2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컨테이너 대신 컬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위젯이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알던 것과는 약간 다른 시스템입니다. 엔바토 엘레멘츠는 이전의 컨테이너 모델을 위해 예전 템플릿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으며 제가 아는 한 그들은 그것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들이 생성하는 새로운 템플릿만이 컨테이너 형태로 구축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섹션과 컬럼 대신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템플릿이나 블록을 가져오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템플릿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싶다면 먼저 그것을 컨테이너 모델로 변환해야 합니다. 템플릿을 가져올 때 이전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6개의 점을 클릭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컨테이너 대신 섹션이라고 나오면 상단에 있는 전환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레멘터가 자동으로 전환을 시켜줄 것입니다. 좋아요. 전환은 완료되었고 컨테이너 버전은 아래에 있으므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간단한 레이아웃에 대해선 잘 작동합니다. 다만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럴 때는 수동으로 컨테이너 버전을 조정하고 원본 버전과 동일하게 보이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템플릿을 전환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한다면 비디오 설명란에 연결된 추가 페이지로 이동하여 관련 비디오를 시청해 보세요. 거기에서는 변환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해결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비디오는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해도 일반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의 너비 설정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는 템플릿을 더 잘 이해하고 사용자에 맞게 적응시키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컨테이너 버전에 만족하시면 여기서 X를 클릭하여 위의 버전을 삭제해주세요. 템플릿으로 돌아가 봅니다. 제가 함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버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내용을 편집하고 스타일을 변경하고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나 컨테이너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삭제할 수도 있고 다른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고 전체를 완전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구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 다음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템플릿으로 돌아가서 다음 블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봐보죠. 이게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인서트 템플릿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 전환하고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페이지를 점진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블록의 작은 문제는 보통 그들이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색상, 타이포그래피 등을 서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클릭, 복사 및 우클릭, 스타일 붙여넣기로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블록은 일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둘 다 삭제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엔바토 엘레멘츠, 프리킷으로 이동하여 전체 템플릿, 즉 전체 페이지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템플릿 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제에 대한 전체 패키지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 교사, 사이버 보안 등이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콘텐츠 측면에서 사이트와 일치하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변호사여도 멕시코 음식점을 위한 템플릿을 사용하여 꾸밀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보단 레이아웃 자체를 중요하게 봐주세요. 콘텐츠는 여전히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정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미리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것이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는 걸 찾으셨다면 Install Kit을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 View Kit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설치된 킷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위 페이지, 예를 들어 홈페이지, 회사 소개 페이지, 서비스, 완전히 다른 페이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홈페이지를 작업하고 싶다면 인서트 템플릿을 클릭하여 전체 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저를 위해 점진적으로 사용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여 컨테이너 모델로 변환하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변환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위에 있는 이전 부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부분들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 주세요. 그런 다음 모든 곳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거나 색상, 텍스트 등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블록에 대한 작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이미 가장 중요한 위젯과 설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하는 방법은 충분히 배우셨습니다. 여기 스크롤하면 볼 수 있듯이 물론 많은 다른 위젯이 있습니다. 새로운 위젯을 사용하려면 그냥 드래그하여 놓고 설정을 확인하고 시험해보고 의심스러울 경우 되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개별 위젯에 대한 지침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자습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템플릿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으므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내비게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므로 제 추천은 결국 템플릿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미리 제작된 페이지 또는 블록을 가져와 각 하위 페이지에 가져와 변환하고 개선한 다음 단순히 내용과 디자인으로 적용시켜 보세요. 이것은 페이지를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며 많은 시간을 절약해주며 보통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삭제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17단계 마무리입니다. 템플릿 사용하기 체크. 페이지를 열면 이미 잘 완성되어 보이지만 여기에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이는 다른 페이지를 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야 하고 이 헤더 영역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푸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18번과 19번 단계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 그것들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관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저는 비디오 설명란의 두 번째 링크에 그 내용들을 담아두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테마에 맞게 사용자 지정하여 헤더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유튜브에서 비디오를 보려면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하여 URL을 복사한 다음 새 탭에서 여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엘레멘토와 추가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푸터를 구축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엘레멘토를 사용하고 헤더를 구축하고 디자인하는 방법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영상들의 핵심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따라와 주셨고 헤더와 푸터에 해당하는 부분도 시청했다면 아름다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멋진 이미지를 찾아서 가능한 한 작게 만들어 페이지가 빠르게 로드되도록 하세요. 주제와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좋은 색상을 찾고 사이트와 잘 어울리는 글꼴을 찾으세요. 이 세 가지 측면이 잘 혼합되면 멋진 웹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너무 많은 텍스트를 사용하지 마세요. 거의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이나 블록을 사용하면 모든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기세요. 가급적이면 이 메인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합니다. 비디오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더 많은 비디오를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트 구축을 즐기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